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맘때쯤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집집마다 사연 없는 곳은 없겠지만 우리 집 같은 사정을 가진 집은 제 주변에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집안 사정과 제가 겪은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저는 한때 시어머니가 둘이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의 장손으로 자란 시아버지에게는 본처와 소위 씨바지로 들어온 첩이 있었어요. 그 집안의 장손과 형님은 전부 본처의 자식인데 제 남편은 둘째 부인의 자식이었죠. 시아버지는 원래 여자 문제로 큰 시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이셨지만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데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여기저기 남봉꾼처럼 여자를 만나더라도 본처에게 남의 자식을 키우게 하진 않겠다는 신념이 있으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갓 태어난 애를 아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으니 큰 시어머니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큰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유별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 여자도 아닌 것을 데려와 참 황당했다고요. 아무리 신신당부를 하셔도 언젠가는 큰일을 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여자는 상식밖의 여자였다고 작은 시어머니를 욕보이곤 했습니다. 어디 그런 모질이도 그런 모질이 같은 걸 데려왔나 싶어서 한참을 들여다봤지. 얼굴이 예쁘기를 하나 그렇다고 새파랗게 어리기를 하나. 저 양반이 노망이 들어서 저런 것을 끼고 잠을 잤나 싶어서 병원을 데려가야지 했다. 하지만 그때는 첩을 들여 사는 집도 꽤 많았기에 큰 시어머니도 속이 끓으면서 결국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도 장씨 집안 자식을 낳았다는데 어떻게 내칠 수 있었겠느냐고요. 말은 거칠었지만 그런 걸 보면 아주 모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을 오기 전에 돌아가셨고 작은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5년인가 뒤에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큰 시어머니와 작은 시어머니는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 말로는 큰 시어머니가 작은 시어머니를 내쫓을 만큼 싫어하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남편이 자랄 때 큰엄마, 작은엄마라고 불렀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작은 시어머니는 성격이 온화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유약한 분이셨어요. 큰 시어머니가 가시돋친 모진말로 말씀을 하셔도 작은 시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남편도 기억 속에 작은 시어머니는 늘 죄인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를 싫어하는 형과 누나 그리고 큰엄마가 미웠는데 자라면서 그럴 만도 하구나 싶었대요. 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으니 한창 사춘기 시기에는 친모인 작은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작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명절이나 한 번씩 보게 될까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제가 큰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겪은 모든 기이한 일들의 시작은 바로 그날이었을 것 같네요. 작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큰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트에 혼자 사셨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땅은 시아버지가 생전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두셨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이라고는 시어머님 앞으로 된 오래된 34평 아파트였죠. 작은 시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자식들이 두 분이 살기엔 너무 크지 않느냐고 적은 평수로 이사가라고 권했었어요. 그런데도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잘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그 큰 집을 죽기 직전까지 고집하셨죠. 언제 가도 먼지 하나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집을 보면 두 분이 참 대단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아이들이 살던 집에 남편과 둘만 남아 청소하기 벅차다고 생각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두 분이 어떤 마음으로 집을 그렇게 윤희나게 관리했을까 싶더라고요. 한동안은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등 해서 1년에 서너 번 연락했을 거예요. 남편이 큰엄마와 이복 형제들에 대해 원망하고 있으면서 큰 시어머니에 대한 부채감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자신을 부족하지 않게 길러주고 대학까지 보내줬으니 최소한 자식된 도리는 하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남편의 복잡한 가정사를 들었을 때 저도 저지만 친정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처불들인 집안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냐고 길길이 뛰었죠. 상견례는 누가 나오고 혼주석에는 누가 앉느냐고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 집안도 없다면서요. 저도 그런 집은 건너 듣기만 해봤지 주변엔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고민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서자라고 불리면서 당할 만한 모진 소리와 차별은 다 받고 자라서 괜찮아. 너가 결혼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너 원망할 생각 없어. 남편의 체념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배어 있었고 그 표정과 몸짓을 보며 저는 동정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동정심으로 하면 안 된다지만 이미 콩깍지가 씌어 있었는데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나요? 한평생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출생의 문제로 차별과 멸시를 받은 사람을 품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던 거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내심 두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할 때 남편이 그랬어요. 큰 시어머니, 작은 시어머니 둘 중 어머니 역할에 더 충실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큰 시어머니가 맞다고요. 평생 자신을 사랑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자기 싫어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도요. 그렇다고 친모였던 작은 시어머니가 따스한 사랑을 줬던 것도 아니라 역할로 보자면 큰 시어머니가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도 혼주석에도 큰 시어머니가 앉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도 아니라 어쩌면 작은 시어머니가 앉으실 수도 있겠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하다는 듯이 논의할 거리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나서셨죠. 그걸로 작은 시어머니도 불만이 없어 보였고 당연하다는 듯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저도 큰 시어머니가 제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한 것도 같습니다. 작은 시어머니는 말수가 정말 없으셨어요. 그 연세가 되도록 큰 시어머니께 대놓고 면박을 들어도 눈치를 보시거나 슬쩍 웃기만 하셨죠. 아이고, 이건 바로바로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이걸 하나 제대로 못해서 다 쉬어 터지게 만들어? 아주 그냥 속이 터져서 못 살아. 하여튼 쓸모란 것은 그저 남자 받는 것밖에 없어. 아들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걸 보고 처음엔 저도 정말 놀라고 무서웠어요. 정작 작은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웃는데 제가 다 모멸감이 들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남편은 익숙해진 듯 그 와중에도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냥 무시하라고 하고요. 그런 위태로운 관계는 5년 정도 지속되었고 작은 시어머니께서 암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큰 시어머니가 혼자 남았고 오랫동안 혼자 사시다 폐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배달은 자식들이라곤 하나 큰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수발을 위해 돈을 모아야 했죠. 그런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나 돈이 없다는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지? 나 이번에 골프장 투자한다고 목돈 들어간 게 있어서 여윳돈이 없어. 아유, 오빠, 나는 뭐 돈이 있어? 이번에 지혜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에 자취방 보증금에 아주 빠듯해. 그럼 어쩌잔 말이야.
엄마 저대로 병원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시게 둬? 아니, 병원비야. 보험금도 있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간병비까지는. 그렇다고 저희라고 넉넉한 것도 아니었는데 상황이 참 난처했어요. 작은 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 이복 형제들에게는 당연히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고 한 발 빼기엔 애매했죠. 작은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큰 시어머니가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1,000만 원도 해주셨거든요. 남편은 자신이 큰 시어머니에게 보살핌을 받긴 했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건 아니라며 그 1,000만 원만 다시 주고 빠지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저 역시 큰 시어머니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눈길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네가 불쌍하게 느껴졌던 거죠. 1,000만 원 내놓고 모른 채 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 가족으로 살았기에 그렇게 쉽게 등 돌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쓸데없는 동정심 때문에 또 사서 고생한다고 자기랑 결혼해서 못 볼 꼴 보고 산 것만으로는 부족했냐고 했죠. 다들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야단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십시일반 모아 책임져 주시라 그렇게 이르고 제가 병원에 붙어 간병했죠. 애들이 제 손을 탈 시기가 아니라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대학병원에서 큰 시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집을 오가며 3년 동안 간호했어요. 그 사이 퇴원과 입원을 반복했는데 퇴원할 때마다 당신 집으로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두고 그 집에서 큰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기도 했고요. 한사코 됐다고 다 죽어가는 노인네 취급 말고 집으로 가라고 떠밀었지만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럴 때면 큰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큰 시어머니께서는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덤벼도 절대 지지 않고 꿋꿋이 버티실 것 같더니 여러 차례 항암과 재발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결국 암 선고를 받은 이후 5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싶으면서도 허전하고 헛헛한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작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와는 또 마음이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큰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형제간이 모인 날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서 오가는 분위기나 눈빛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자네 우리 엄마 모신 곡 모르는 건 아니야. 그 깐깐한 노인네 옆에서 수발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설마 이 아파트 탐내고 있는 건 아니지? 네? 아니에요, 형님. 아니, 혹시나 그 사이 맘 약해진 우리 엄마 꼬드겨서 뭐 공증받은 유언장이라도 있나 싶은 거지. 형님, 저 어머님 모실 때 유산이나 이 집에 대한 욕심 보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안 그래도 병으로 고생하실 텐데 남의 손에서 제대로 된 간병도 못 받고 가실까 그 걱정에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아니면 됐어. 난 재수 씨가 친자식도 안 한다는 병간호 하겠다고 나서길래 뭐 다른 뜻이 있나 했지. 제가 바란 거라면 이 집이 아니라 아주버님 말대로 친자식도 안 한 일 나서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였어요. 한 번도 그런 욕심 보인 적도 없는데 왜 저를 그런 속물 취급하세요? 속물이 아니라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옳게도 좀 솔직해지자. 고맙다는 말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 말 듣자고 5년간 그 노인의 병수발을 했다고? 참나. 차라리 몇 푼 좀 떼주세요 그래. 아이 듣자 아니 진짜. 내가 언제 큰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받은 돈 모으고 일해서 모아서 결혼도 알아서 했어. 그동안 형이랑 누나가 야금야금 돈 가져갈 때 내가 나는 왜 안 주냐
그런 소리 한 적이 있냐고. 내색을 한 적은 없어도 속이야 모르지.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진철이 너는 우리 엄마한테 돈 달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양심?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이랑 누나는 양심 운운하면 안 되지. 자기 친엄마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복 동생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양심을 운운해? 진짜 버러지 같은 것들이 따로 없네. 뭐 버러지? 이 새끼가 말 그따위로 할래? 일어나 가자. 아파트? 알아서들 나눠 가져. 이거 없어도 난 잘 사니까. 큰엄마도 안 계시겠다. 앞으로 볼 일도 없을 것 같으니 각자 알아서 잘 삽시다. 행여 멀리서 소식이 들리더라도 만나지 말자고. 큰엄마 영정 앞에 두고 부끄러운 줄 알아. 그렇게 소동이 있고 난 후 아주버님과 형님과는 만나지도 소식을 주고받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아파트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탐내고 할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집안에서의 남편 처지와 아주버님과 형님 성격을 아는데 우리 몫이 있을 거라 생각지도 않았고요. 남편도 집안에서 자식으로서 받은 재산은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넘겨준 일부 땅으로 만족한다고 했고요. 한평생 일해본 적 없는 작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라 자기 일만으로도 집도 사고 두 아이 잘 키워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어요. 이제 병수발도 끝내고 불편한 남편의 이복 형제들과 부딪힐 일 없이 잘 살면 되겠구나 했죠. 아이들도 잘 자라서 제 몫을 하고 살고 우리 부부도 나름대로 노년기를 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살았어요. 남편은 정년을 한 뒤 같은 계열의 일로 단기 계약직을 찾아다니면서 소소한 용돈벌이도 하고요. 퇴직연금과 보험도 잘 드러나서 우리 두 부부 노년은 그리 걱정 없었습니다. 혹시 큰돈이 필요하거든 집을 팔아 적은 곳으로 옮기고 쓰자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고요. 걱정이라면 아들 부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늦게 한 편이긴 해도 며느리가 나이가 많진 않으니 처음엔 걱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두 사람의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초에 애를 바라지 않는 애들이라면 더 나았을 겁니다. 저야 아쉽지만 그래 요즘 애들은 애 안 키우고도 산다더라 하며 그저 둘만 잘 살라고 했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애를 무척 갖고 싶어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을 찾았는데 둘 다 특별한 이상도 없다고 하고요. 시험관 시술을 고려한다는데 병원에서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니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고 했다고요. 딸은 아들보다 결혼이 늦었는데도 벌써 애를 낳아 명절이면 괜히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랑 딸이 마주치지 않게 오기가 바쁘게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도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마음 쓰지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때가 되면 아이가 찾아오겠죠.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이고, 아니다. 지켜보는 내 마음도 이런데 당사자인 네가 오죽하겠니. 너야말로 신경 쓰지 마라. 아무리 괜찮다지만 주영이 애 보면 너도 더 애 같아지 않겠어? 마음 편하게 가져.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들다더라. 죄송해요, 어머니. 손주 기다리실 텐데. 그게 왜 저한테만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울긴 왜 울어. 울 일 아니다. 꽃단장 하느라 늦나 보다. 얼마나 예쁜 애가 찾아오려고. 괜찮다. 난 괜찮으니 그저 네 몸과 마음만 챙겨. 며느리가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보이고 난 이후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애가 들어서는데 좋다는 것은 다 사다 먹이고 싶은데 되게 그런 것들이 먹기 고역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애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아이들만큼 간절히 바라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 가까운 절을 찾아 주말마다 치성을 드렸습니다. 집에서도 매일같이 108배를 하며 제발 귀한 아이 하나만 아이들을 위해 보내주십사 그렇게 간절히 바랐죠. 아이만 보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더 베풀고 살겠다고 매일같이 치성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혼자 산을 오르는데 그 산이 시부모님이 모두 묻힌 문중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큰시어머니 살아계실 때야 시아버님을 비롯해 윗대 조상의 벌초로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작은 시어머님은 화장을 해드려 납골당에 모셨고 큰 시어머님은 그곳에 계시죠. 남편 이복 형제들과 그 사단이 난 이후 제사는 가지 않고 가끔 명절 전후로 성묘만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꿈속에서 보이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 산길을 걷는데 늘 돌아가신 큰 시어머니가 길을 가로막더군요. 깜짝 놀라 왜 이러시냐 물으면 그저 아무 말도 없이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고요. 병수발 5년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제게 고맙단 말씀 없으셨지만 절 미워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꿈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제 앞에 나타나니 마음이 쓰일 수밖에요. 왜 그래? 아이 또 꿈 꿨어? 또 보이시네. 왜 자꾸 보이시지? 좋은 꿈만 꿔도 모자랄 때. 꿈은 꿈이라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자꾸 신경 쓰니까 꿈에 보이는 거지. 그래도 이상하잖아. 맨날 문중묘지 올라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선 게. 이젠 올 자격도 없다. 네가 뭔데 오냐. 그런 얼굴로 쳐다보시니까 너무 찝찝해. 나쁜 꿈은 아닐 것이네. 큰엄마가 나한테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어도 해대는 일을 한 적 없으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 고집에 넘어갔지. 그런 사람이었으면 절대 못하게 했을 거야. 나도 어머님이 나한테 해가 될 거란 생각은 안 들지만 당신 모신 곳에도 못 오게 하시니 좀 섭섭하고 그런 거지. 아유, 오늘도 잠 다 잤네. 당신은 좀 더 자. 그렇게 밤을 설친 것이 여러 날이 되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낮에 자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밤잠을 설치니 종일 피곤하고 게다가 꿈이 너무 찝찝하잖아요. 남편을 친아들 삼아 차별 없이 키운 것도 아니고 애틋한 사랑과 살가운 말 한마디로 키운 건 아니지만요. 남편 말대로 그렇다고 피해를 주면서 키운 것도 아니라고 해요. 때가 되면 학교에 보낼 돈도 다 보냈고 적지만 용돈도 받았었고 우리 시대에 대학까지 보내놨으니 오히려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아들 며느리를 위한 치성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꾸는 것도 이상하니 결국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자꾸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꿈에 보이셔요. 제가 혼자 문중묘를 오를 때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무서운 표정으로 가로막는 꿈이거든요. 생전에 보살님을 마음에 많이 두고 계셨나 봅니다. 연기가 뭐가 걸려 자꾸 꿈에 보이시는 것 같으니 맑은 물을 떠다 달빛 아래 두고 마음 편히 가시라 마음으로 바라세요. 스님이 제 가정사를 모르니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큰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애틋한 사람은 아니었을 건데요. 큰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몸이 쇠약해지다 보니 미처 화장실을 가기도 전에 이불에 실수하시는 일이 잦았어요. 그럴 수 있겠거니 본인도 얼마나 창피스러울까 싶어 군말 없이 이불 빨래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러셨죠. 앞에선 그렇게 모른 척 해놓고 뒤에 가서 흉 보지 말아라. 네? 어머니, 제가 무슨 어머님 흉을 봐요. 안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네가 그동안 내가 친처램이 구박한다고 뒤에서 얼마나 흉을 받겠냐.
어머니, 저는 작은 어머님이나 어머님이나 다 똑같은 어머님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어머님은 호준 아빠 낳아주셨고 어머님이 호준 아빠 다 키워주셨잖아요. 너는 속도 없는 소리를 그렇게 잘한다. 제 어떤 호의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소리를 하셨죠. 내가 하는 만큼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그런 욕심이 있으면 병수발 힘들어요. 욕심 없이 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제 마음도 편해질 거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스님 말처럼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두고 있거나 신경이 쓰여 꿈에 보인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스님 말대로 밤마다 깨끗한 물을 받아 베란다에 놓고 어머님을 위해서도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내 남편이 잘 자라 한 집안의 어엿한 가장이 될 수 있었다고요. 집도절도 없이 작은 어머니와 길바닥에 내쳐질 수 있었던 신세가 어머님 덕분에 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편히 가시라. 훗날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거든 더 살가운 사이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동안은 꿈에 나타나질 않으시더라고요. 치성이 통했구나. 이제 잠 좀 편하게 자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안 보이신다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 다시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자 자연히 마음에도 없던 원망도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못하진 않았는데 살아생전 5년 동안 내가 했던 것이 헛고생이었나 하고요. 이번엔 문중묘가 아니라 옛 시댁이었어요. 그 집은 남편의 이복 형제들이 태어난 집이기도 해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큰 시어머님과 작은 시어머님이 아파트로 이사한 후부터 줄곧 빈집이었죠. 애초에 장손이 대대로 물려받던 집이라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자연히 아주버님의 몫이었어요. 시골이라 들어온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 집을 팔거나 허물자니 마음이 안 내키는지 그대로 뒀더라고요. 꿈에서 시어머님은 텐마루에 앉아 마당에 들어선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처럼 무서운 표정도 아니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이 저를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은 꿈을 꾸다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들어 꿈에서 물었어요.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 왜 자꾸 나타나셔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요. 그러자 꿈속에 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들어 손끝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곳은 이웃집 할머니가 사시던 집밖에 없었는데 자꾸 그곳을 바라보며 손으로 가리킬 뿐 어떤 말도 하지 않고요. 또 나타나셨어? 이번엔 좀 다르네. 당신 시골집 있잖아. 거기 마루에 앉아 계셨어. 진짜 이상하네. 이유 없이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예 어디 점집이라도 가야 하나? 그건 좀 그런데. 그때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 당신을 마음에 둬서 그렇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 근데 어머님이 왜 나를 마음에 두셨다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말년에 당신이 고생했으니 알아주시려나? 안 알아주셔도 되니까 그저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돌아가신 분 꿈에 보이는 거 안 좋다고 하잖아. 제사라도 지내드려야 하나? 아무래도 시골집에 한번 가볼까 봐. 거긴 왜? 아무래도 표정이 걸리네. 그 집이 자꾸 생각나는 게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남편을 설득해 오랜만에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 대한 추억도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큰 시어머님의 부탁으로 몇 번 태워다 드린 것이 전부였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옛날 구옥이지만 굉장히 큰 집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역시 사람이 안 산 티가 나더라고요.
열쇠가 없다 보니 남편이 그 나이에 담을 넘어보겠다고 하는데 큰일 난다고 말리던 중이었습니다. 뭐 당신이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알아? 다 늙은 할아버지가 그러다 어디 하나 부러져야 정신을 차려. 아유, 내가 소시적에 담을 한두 번 넘어본 게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하지 말래도. 진철이? 진철이 아니냐? 아유, 서순댁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진철이 니도 다 늙어부렸네. 시상해.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까요. 나한테 열쇠가 있다. 민철이가 혹시나 집에 뭔 일 생길까봐 부탁하라고 나한테 뒀어. 그러면서 옆집 할머니께서 집에서 시골집 열쇠를 가져다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소시적 마을에서 가장 큰 지주의 집이었으니 얼마나 으리으리할까요? 지금 봐도 대단한 집이었어요.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남편과 작은 시어머니는 안채에 딸린 방에서 살았고요. 마당도 크고 현대식으로 개조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집이었죠. 마당에 들어서 마루에 가니 정말 딱 꿈에서 보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툇마루에 큰 시어머님이 앉았던 자리만 누가 앉은 듯이 먼지가 적은 거예요. 그걸 보니 가슴이 더 먹먹하고 두근거리는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할머님, 최근에 혹시 누가 왔다 갔어요? 누가 오긴, 민철이 그것도 안 보인 지가 몇 달은 됐는디. 그나저나 참 잘 왔네. 안 그래도 누가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네? 며칠 전부터 멜값이 민철이 엄마가 꿈에 보여가지고야. 어머님께서요? 꿈에 보이면 뭔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디 뭔 말도 없고 사람 답답하게 나를 그냥 빤히 쳐다보기만요. 아, 말씀은 없으시고요? 말은 없지. 그래서 내가 찬찬히 생각을 했지. 왜 민철이 엄마가 내 꿈에 나타날까? 내가 갈 때가 됐나 아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디 딱 생각나는 게 있는 거요. 생각나시는 거요? 이거 내가 이것을 민철이 엄마한테 빌렸었어. 옆집 할머니가 건네주신 것은 오래된 쌈지 주머니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큰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건강하셨을 때 큰 시어머니께서 옆집 할머니께 빌려주신 거였죠. 큰 주머니 안에는 빛바래고 아주 오래된 부적이 하나 들어있었고요. 이게 뭐냐 물으니 옆집 할머니께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해 근심이 많았는데 그때 큰 시어머니께서 귀한 거라고 빌려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부적을 며느리에게 준 뒤 몇 달 뒤 진짜 임신이 되었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큰 덕을 보고도 만나기가 어려워 돌려주는 것도 있고 밥이라도 한 끼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 마음이 걸렸다고요. 이것을 딱 떠올리고 나니께 이걸 어쩌면 좋을까 민철이한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나 그러고 있는디 오늘 딱 진철이 네가 온 거지. 네가 온 걸 보면 영 네가 가져가야 할랑갑소. 아, 남편도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갑자기 떡하니 아들 낳는 부적이라고 시어머니 물건이 들어오다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제 꿈에서 큰 시어머니께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방향에 이 할머니의 집이 있었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큰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사랑을 주신 건 아니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 꿈에 나타나신 것이 제가 가진 걱정을 나눠서 도움을 주시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성정이 모질고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돌아가신 뒤에 꿈에서까지 나와 저희를 보살필 거란 생각은 없었거든요. 남편도 마음이 좀 복잡한지 집에 오자마자 소주를 찾더라고요. 안주하라고 생선 하나를 구워 내놓고 남편 술잔을 채워주는데 남편은 술만 마시며 쌈지 주머니를 오래 바라봤어요. 나 이거 본 적 있다. 정말? 엄청 어렸을 때 큰엄마가 작은엄마한테 이걸 내보여주면서 한 소리 했었거든. 아버지가 자꾸 밖으로만 놔두니까 아들이나 하나 더 있었으면 해서 이걸 아버지 옷에다 꿰어놨는데 당신이 아니라 밖에서 다른 여자한테서 아들을 만들어 올 줄 몰랐다고 말이야. 어머, 세상에. 참, 이게 다 나한테 오네. 씁쓸한 웃음을 내뱉던 남편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늘 사랑은 준 적 없다고 말하면서도 남편도 떠오른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불쑥불쑥 큰시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시아버님이 바람이 나 태어난 자식이니 예뻐할 수 없을 텐데도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셨으니 말이에요. 장씨 집안 자식이라고 어디 가서 못난 꼴 보이면 안 된다고 작은 엄마한테 항상 내 옷 다리게 했어. 조금이라도 구겨져서 다니면 집안 먹칠하는 거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면서. 그래서 한때 내가 애들 사이에 서자 도련님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서자 주제에 멀끔하게 다닌다고. 그래도 당신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셨네. 큰엄마도 나한테 할 만큼 했고 나도 당신 덕분에 큰엄마한테 받은 만큼 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지. 근데 돌아가셔서 이러는 건 좀 반칙이네. 내가 뭘 더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남편은 그 부적이 진짜든 아니든 큰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데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남편은 이미 돌아가신 양반이라 갚을 길이 없다며 무척 아쉬워했고요. 아가, 이거 꼭 가지고 다녀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시할머니, 귀한 물건이다. 지니고 있으면 아들 낳게 해준다는 용한 부적이니 지니고 다녀. 믿져야 본전 아니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귀한 자식 점지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지고 다녀. 시할머님이요? 세상에, 엄청 오래된 물건 같아요.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걸로 아이 가진 사람이 꽤 있나 보더라.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다녀.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뭐라고 눈물까지 보이며 감사해 하는지 저도 남편도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효험이 없는데 괜히 부질없는 희망만 얹어주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했지만요. 큰 시어머님의 좋은 뜻이니 부정적인 생각일랑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될 거라는 희망을 주자고 했죠. 남편은 그게 내내 빚이라는 생각에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형제간에 큰 문제가 생긴 이후 제사도 참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추석부터 시부모님 차례와 제사는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랜만에 아주버님께 연락을 드렸죠. 나야 진철이. 누구? 아이 진철이? 네가 어쩐 일이냐? 죽었다 연락 없는 걸 보니 아직 살아있구나는 했다만. 형님이야말로 목소리가 쌩쌩한 걸 보니 10년은 문제 없겠네. 이번 추석 차례랑 아버지 큰어머니 제사 참석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몇 년을 모르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제사? 내가 일찍 가서 음식은 거둘 테니까 형수한테도 말 좀 해줘. 참말로 천지가 개벽할라나 보다. 올 필요 없다. 제사 없앴으니. 뭐?
아이, 네 형수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 어머니 제사상을 차리냐? 요즘 애들한테 제사 물려주는 거 아니라고 해서 절에다 맡겼다. 아이,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이 대뜸 철연한 이복 동생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네가 제사 지내라 그러라고? 어머니 병수발 든 걸로도 생색을 그런 생각을 낸 동생놈한테 내가 뭐하러? 뭐 생색? 아, 진짜 형이나 누나나 어떻게 된 게 자식돌이라는 것을 모르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내가 뭐 임마? 됐고,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 제사 내가 모실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아, 괜히 주제 넘게 나서지 말고 가만두라. 인간이면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아라 제발. 참석하란 소리 아니니까 그냥 알아만 둬. 2번 다시 연락할 일 없을 거니까 잊고 살자고. 그날 남편은 거칠게 전화를 끊고 화를 사기러 밖에 나갔다가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게 친자식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같이 저 모양이라고 불평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주버님은 장손이라고 받은 것도 정말로 많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소질도 없는 사업에 퍼부어 놓고 다 날렸죠. 결국 큰시어머니 아파트도 거진 아주버님 손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화가 난 형님이 더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쪽도 거의 반절연 상태로 연락 안 하는 중이었죠. 집에 돌아온 남편이 홧김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지만 저한테 지내달란 말은 아니니 걱정 말라더군요. 제사상이라고 거하게 차릴 생각도 없고 간소하게 모양 좀 내고 생전 2분 좋아하시던 걸로 사다 차리겠다고요. 남편이 아무리 말은 그렇게 했다지만 어떻게 모른 채 하나요. 그리고 꿈에 나타난 큰시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 그럴 수도 없죠.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 집이면 모를까 제사가 있었기에 제겐 그다지 문제도 아니었고요. 작은 시어머니는 애초에 지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2분 제사 더 모신다고 해서 대단히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잘 됐어. 제사 때문에 그 껄끄러운 양반들 얼굴 보느니 차라리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는 게 나아. 큰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앞으로 내 부모 제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어머니께서 꿈에서까지 나와서 내 자식 문제에 저렇게 나서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채. 꿈은 꿈일 뿐이라지만 그런 꿈을 꾸고 쌈짓주머니가 우리한테 온 걸 보면 그럴 수 없어. 결국 추석 차례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년 시부모님들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물론 그때 남편과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기 때문에 당연히 쭉 그랬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죠. 쌈짓주머니 일이 기묘하고 이상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얼마간은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어요. 며느리의 소식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어느 날 다시 꿈에 큰 시어머니가 보이시는 거예요. 한참 추석을 앞둔 날이었죠. 처음 큰 시어머니가 꿈에 나왔을 때처럼 제가 문중묘가 있는 산을 오르다가 만난 거예요. 다시 똑같은 꿈의 시작이었어요. 대체 무슨 문제로 또 이러시나 싶어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도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영 찝찝하더라고요. 처음엔 혹시 묘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랜만에 문중산을 찾아 묘자리를 둘러보았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때 두더지들이 기승이라 묘자리에 마구 파헤친 흔적도 있곤 했는데 그런 문제도 없었고요. 불만 좀 자라서 그것만 베고 왔는데 두더지가 파헤친 흔적도 없고. 그럼 대체 무슨 일로 자꾸 오시는 거지? 뭔가 불편하신 게 있으니 보이시는 거겠지. 왜 내 꿈에만 보이실까? 형님 꿈에도 보이시려나? 연락 한번 해볼까? 가장 힘들 때 병수발도 안 들어주던 딸이 뭐가 예쁘다고.
그저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큰 것일 수도 있지. 생전에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시더니 뭐라도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 너무 답답하고 그래. 정말 점집이라도 찾아가야 하나 그런 고민으로 며칠을 보내다 어느덧 추석이 코앞이었어요. 원래는 굳이 아이들까지 부르진 않고 추석 전에 저랑 남편만 문중산을 찾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무래도 꿈자리가 사납고 해서 온 가족이 모여 성묘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주버님이나 형님네와 마주치는 것이 껄끄럽다고 해서 결혼한 아이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서요. 주영아, 올해는 좀 집에 왔으면 싶은데. 왜? 무슨 일 있어? 친정 가깝다고 명절엔 시댁만 챙기라더니. 무슨 일은? 그냥 우리도 명절에 온 가족 모여서 성묘도 가고 밥도 한 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엄마가 별일이네. 알았어. 추석 전날 가면 되나? 그래라. 오빠네한테도 그날로 말해놓을게. 딸은 근처에 살아서 명절 아니래도 자주 보는 편이라 명절에는 멀리 있는 시댁만 챙기라고 했었어요. 평소 사위 효도 충분히 받고 있으니 명절 때만이라도 온전히 효도 받으셔라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일이 있다 보니 마음이 쓰였던 거죠. 다행히 사위도 며느리도 이해해 주었고요. 어머니, 호준 씨한테 들었어요. 올해는 아가씨네랑 같이 성묘 가고 싶으시다고요. 괜히 너 고생하는데 부른다. 늙으니 그냥 그런 게 마음이 쓰이고 그래. 아니에요. 저희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호준 씨가 연휴 전날부터 쉬어서 그럼 저흰 하루 더 빨리 갈게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성묘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날을 잡아놓고 사흘 전에 꿈에 시어머니가 또 나오셨는데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문중산을 기어 오르고 있는데 큰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무섭게 이르시는 거예요. 네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올라와? 꿈이라 그런지 더 무섭고 으스스한 분위기라 말도 못하게 무서웠죠. 바들바들 떨면서 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요. 큰 시어머니는 문중산 입구를 떡하니 막고 서서는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주제도 모르고 까분다. 첩년의 자식들이 무슨 낯짝으로? 그 말도 못하는 위압감에 왜 그러시냐 한마디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다가 눈을 번쩍 떴죠. 눈을 떴는데 빗물에 몸이 흠뻑 젖은 것 마냥 땀을 정말 말도 못하게 흘리고 있었어요. 등이 다 젖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새벽에 잠이 확 달아났죠. 꿈에서 깼는데도 큰 시어머니의 무서운 얼굴과 음성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불을 켜놓고 부엌에서 찬물을 들이키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큰 시어머니의 욕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면 안 되겠다는 직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일어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성묘 가는 건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이, 갑자기 왜?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큰엄마가 뭐라 그래? 응. 이전과 다르게 어디서 첩년의 자식들이 문중산에 오르냐고 호되게 야단치셨어. 아유, 그 양반도 돌아가셔도 여전한 건 여전하네. 근데 그게 참 이상해. 화가 나거나 서운하다기보단 그냥 어머님 말 들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 내일 모레 가기로 한 상황에서 그렇게 야단하실 정도면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애들 오면 밥이나 한 끼 같이 해 먹이고 그냥 보내야겠네. 그래서 모처럼 모여 성묘를 갈 계획이 어그러지고 만 거예요. 애들에게도 꿈자리가 좋지 않아 안 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만 설명했는데 다행히 별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다 함께 성묘를 가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잠을 잔 것은 처음이라 좋더라고요. 그렇게 추석을 무사히 보내자마자 시댁 시골집 마을에 사는 남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야야, 진철아. 너 이번 추석에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지. 근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 참말로 다행이다.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마을 산에 토사가 쏟아져가지고, 진짜 큰일 치를 뻔했어. 토사가 쏟아지다니, 산사태라도 났단 말이야? 며칠 전에 뭔 놈의 가을비가 그라고 무섭게 내린다냐 했더니, 그것을 못 이기고 무너졌더라. 상철이 아버지가 그 밑에서 반일하고 있다가, 하여튼 간신히 살았단다. 며칠 마을이 시끄러웠어. 알고 보니 연휴 직전 내린 큰 비로 인해 약해진 집안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남편과 함께 시골을 찾았는데 흙더미가 완전히 산길을 가로막아 길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사가 쏟아진 시점이 저희 가족이 성묘를 가려고 했던 날과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그 순간 눈에 토사에 휩쓸려 굴러다니던 단감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고이는데 보자마자 큰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생전 큰 시어머니가 단감을 그리 좋아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해도 시댁에서 단감을 재배해 팔기도 해서 철마다 단감이 쌓여있기도 했고요. 한창 병세가 깊을 때에도 뭐가 드시고 싶냐고 하면 꼭 단감을 말씀하시곤 했죠. 그저 토사에 부러진 감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그 감 몇 알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기가 어렵더군요. 큰 시어머님의 그 무섭게 이르던 표정과 목소리가 생각나는데 그게 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 그랬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끈질기게 내 꿈에 나와 하시려던 말이 그거였구나. 오지 말아라. 다친다. 큰일 난다. 첩년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하며 모질게 군 이유가 나와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구나. 큰 시어머니께 의무감도 없던 효를 다한 것이 보상을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는데 이게 그렇게 돌아오나 했습니다. 말로 다 못하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저희야 살 만큼 살았다지만 그 토사에 밀려 내 자식과 손주들이 어떻게 됐을 생각을 하니 끔찍했어요. 한창 추석 연휴라 성묘를 하기 위해 찾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주버님과 형님네는 올 추석에 성묘를 오지 않았고 사람을 시켜 전주에 벌초만 했다더라고요. 다시 꿈에 나타나면 감사하다 그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그 뒤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아이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아들, 딸 내외 모두 너무 놀라며 그러면 찾아뵈야 한다고 하면서 주말에 내려왔죠. 어머니,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래도 니들한테 문제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거면 됐다. 할머님께서 어머님을 무척 아끼셨나 봐요. 아끼긴 큰할머니도 참 별나시다. 살아생전 좀 그렇게 다정히 대해주시지. 주영아, 그래도 너네 큰할머니가 엄마 아빠 살린 거야. 아니었음 너네는 몰라도 엄마랑 아빠라도 갔을 테니 줄 조상은 면한 거지. 어휴,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해. 무섭게 감사하지. 생전엔 그렇게 구박하고 힘들게 하셔놓고 큰할머니도 미안하셨나 봐. 엄마한테. 가서 감사하다. 인사 잘 드려. 그렇게 온 가족이 다시 모여 문중산을 찾았고 시아버지와 큰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이야 만나 뵌 적도 없으니 모르겠지만 큰 시어머님은 어떤 표정으로 앉아 계실지 눈에 훤히 보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께서 그러대요.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 나와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요. 어지간히 귀하게 여겼던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렇게 꾸준히 모습을 보인 건 의미가 남다르다고요. 아무래도 표현이 거칠고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시기가 어려운 분이셨던 것뿐이었던 모양이에요. 살아생전 고맙다 그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간 게 한이 되어 그렇게 나타나신 걸지도 모르고요. 저희 가족에게 기적 같은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돌아간 지 며칠 뒤에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야, 아가? 무슨 일 있냐? 저요. 저 임신이래요. 진짜 제가 아이를 가졌대요. 뭐?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정말 큰 시어머님의 쌈짓주머니에 든 부적의 효험이었을까요? 연달아 큰 시어머님 덕분에 말도 못하게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쁨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다행히 며느리는 정말로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자마자 성묘를 갔더라고요. 이게 다 큰할머니 덕분이라면서요. 생전에 별로 예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려 그랬냐고 눈물을 훔치면서요. 어머님, 이게 정말 이 부적 때문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효험은 있나 보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다 애를 가졌으니 말이다. 어머, 어떡해요. 그럼 저 이거 가지고 있다가 하나 더 낳을까요? 아이고, 아서라 아서.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또 낳고 싶어? 욕심내지 말고 선우 하나만 놓고 키워.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우리 집 가보다. 뒀다가 나중에 며느리 보고든 물려주던지 해라. 그럼 저 손주 걱정은 없네요. 그러네. 너는 내가 했던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겠냐. 그 뒤로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시어머니 제사는 꼬박꼬박 참석해요. 아들이 시간이 없어 못 오면 며느리라도 꼭 손주를 데리고 오고요. 한 번은 아들이 자기 손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인 선우까지는 시부모님 제사를 지내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본처 자식도 아닌 저희 남편이 집안 가보와 제사를 죄다 가지게 된 거죠. 남편은 평생 서자라는 이유로 서름을 받고 살았는데 어쩐지 지금은 그 서름이 다 없어진 것 같다고 해요. 아마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가질 수 있었던 자격을 남편이 가질 수 있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매년 추석 이맘때쯤이면 항상 큰시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산사태 사건과 손주의 출생의 비밀 이야기는 추석 때가 되면 어김없이 질리지도 않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고요. 감사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무심하게도 그 뒤로는 한 번도 꿈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사진 보면서 내 가족 목숨 귀하게 여겨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인사합니다. 한겨울에 돌아가신 큰시어머님 제사상에는 비싸더라도 단감은 빠지지 않고 올리고 있어요. 올해는 남편이 두 분 묘자리 근처에 감나무를 좀 심어둘까 하더라고요. 머자나 만나게 되면 두 손 꼭 잡아드리고 반드시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가 됐든 그럴 기회는 오겠죠. 단순히 우연일 뿐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우연이라는 말로 단순히 포장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귀하고 기이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 꿈도 그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여 꿈속에 돌아가신 분이 나오거든 절대 무시하지 말고 말과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중요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